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앞으로 5년의 국정계획을 발표하고 오늘 해산합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계속 만나게 될 조승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니까요. 이게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앞으로 5년간의 이제 집권 청사진을 그려야 되니까 60일 다 쓰셨는데 좀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계세요. 뭐 늘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열차로 따지면 기관차는 막 달리고 있는데 뭐 객차든 예. 뭐 아니면 화물차든 칸이든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막 기관차만 막 달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그걸 빨리 만들고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예. 국민들과 한 약속이 공약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 공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행 계획을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결국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공직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매우 힘들었죠. 그러나 그 저희들이 이제 기획위원이 55명, 예. 전문위원이 100명, 자문위원이 한 150명 정도, 예. 대략 한 300명 정도의 인원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했고요. 예. 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년의 청사진을 공개가 됐는데 국정과제가 123개예요. 이게 많아서 저희가 아마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이럴 것이다. 요걸 단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렸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아무래도 그 국가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국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것이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러면 함께 그런 게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주권 예. 실현이라는 이제 의미이고 두 예. 번째로는 그 국민이 그럼 어떤 국민이야 하는가, 행복한 국민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중심이어서 예. 대부분 다 그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정책 과제들을 이제 세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굉장히 심플하고 딱 들어오고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루기도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제인데 이 구체적인 국정 과제를 123개를 뽑으셨는데 이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혹시 숫자 맞추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국정과제 하면 오히려 숫자를 딱딱 떨어뜨리죠. 100개, 150개. 예. 그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100대 국정과제로 맞아요. 세팅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정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140개인가. 그랬어요. 실제로 예. 더 많았던 정부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처음에 제안됐던 국정과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죠. 더 많았는데 이제 압축하고 일부는 제외하고 예. 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줄여도 100개로는 못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123개가 된 것이고요. 뭐 예. 1, 2, 3 뭐 이런 숫자를 뭐 연연한 것은 아니고 예. 과제를 정리하고 분류하다 보니 예. 123개가 됐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1호가 개헌이에요. 개헌도 중요하지만 왜 1호가 개헌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 예. 이게 123개라는 것은 각기 독립적인 주제들이지 뭐 첫 번째 쓰여 있으니까 1호가 제일 중요하고 그건 뭐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예.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또 국민들을 삶을 규정하는 예. 일종의 대한민국의 그 OS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운영체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하죠. 예. 그러나 123개의 과제들이 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의 그 분류 체계나 기술 순서가 예. 대부분 이제 정치, 경제, 뭐 개발, 예. 그다음에 복지, 사회, 외교, 안보 예. 보통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예. 기술이 되니까 개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죠. 예. 근데 후보님, 개헌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도 있고 되게 정치권에 나와 있는 얘기들 통치구조에 관해서 뭐 4년 중임제, 연임제, 뭐 결선 투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국정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정과제라는 게 그 5대 목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표가 있고 예. 거기에 달려 있는 23개 또 전략 과제들이 있어요. 그 전략 과제에 123개의 국정 과제가 붙어 있는데 개헌도 그 중에 한 내용인데 예. 그걸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가 또 있습니다. 아래에. 예. 그 안에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발표되고 공표되는 것들은 그 예를 들면 123개의 국정 과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또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다 포함되죠. 그런데 123개의 국정 과제에 예. 그러면 그 국정 과제 명이 너무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4년 중임제, 개헌, 감사원, 이관 등등 대통령이 작년 5월 18일 날 그 5.18 광주 묘역에서 예. 참배하시고 기자들과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는 게 이제 국회나 이제 대통령인데 여기 보면은 어제 나온 얘기 보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건? 그거는 예.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그 공약도 분명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예. 저희들과 뭐 유사한 공약을 한 겁니다. 개헌의 때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개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또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의사가 그 개헌안 발의 또 추진 과정 속에서 예.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참여 과정 속에서 개헌이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일종의 생각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뭐 개헌 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거를 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예. 그런 절차상의 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완료도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하실 거를 목표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당시 대통령 공약이 예.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이고 예.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문제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전국 동시선거가 있는 내년에와 함께 예.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비용이 훨씬 떨어지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예.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시 뭐 관심이 컸던 게 이제 검찰 개혁 문제인데 예상대로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권 분리 요 이제 방침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 뭐 이게 형사사법제도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가지냐의 문제죠. 요거 세부적으로는 뭐 어떻게 접근하기로 하신 건가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강의 안을 만들어서 그 예. 세부 실천 과제에 다 포함시켜 놨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조직만 예.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예. 이런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법 개정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TF를 통해서 당에서 또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안과 그다음에 그 우리 당에서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가 함께해서 예.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의원님 지금 뭐 경찰 국가수사본부 있고요, 공수처 있고요. 그럼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뭐 특수 수사 기능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중수청 이런 건데 원래는 그 세 개를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거 만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야당하고 이제 보수언론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국가수사위원회 빠졌어요 이번에.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 이걸 좀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 그 부분이 이제 빠졌다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의 이제 업무 협조라든지 예.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또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이제 검찰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독립적인 수사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할 것인가의 숙제는 있습니다. 예. 그 숙제를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정리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기능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검찰의 힘이 세서 이제 힘을 쪼개는 건데 그게 이제 경찰로 많이 가면 경찰의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고 너무 커지면
똑같은 폐해가 언젠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예, 뭐 그런 우려도 예. 뭐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예. 제도라는 것이 그 제도가 갖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그런 그 우려 때문에 그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선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 독점 구조를 예. 일단 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 그랬을 때 이 수사기관의 약간 독립적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예. 보다 분명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예. 경찰의 그 이 권한 비대화 문제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 어제도 그 이해식 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예. 견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인사 관련 문제긴 한데 지금 검찰총장이 계속 공석이거든요. 혹시 왜 검찰개혁 로드맵 요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뭐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예. 고려하고 검토하면서 예. 인사를 진행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고민과 숙고의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요 의원님 새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이제 대통령의 구상에 맞춰서 정부 조직 개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지금 다 장관들 다 임명이 되긴 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빠져 있어가지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예. 저희들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대통령실에 보낸 상태이고요. 예.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정리된 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예.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 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3대 국정과제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수행하는데 돈이 이제 210조가 된다는 건데 항상 이제 문제는 돈인데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니까 가을에 쌀한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210조 원 규모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구성을 뜯어 보면 예.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실제로 한 170조 남짓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33조 이상이 되는데 그런 걸 제외한 170조, 180조가 약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의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대체적으로 200조 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었고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게 거한 수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상당히 좀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발언은 그 일반론적인 말씀인 거지 당장에 빚내는 걸 두려워해서 분명 여기도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라는 논리는 좀 약간 좀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대 국정원칙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였던데요. 경청과 통합. 근데 이게 지금 여야 관계를 보면 경청과 통합이 꼭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당장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속 지자체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와주세요라고 설득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반쪽 임명식 공식 취임식을 했으니까 반쪽 국민 임명식인데 이렇게 되면요. 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죠,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다투고 논쟁을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무슨 8.15 광복절 행사에 다툰다고 불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더 전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청과 통합이라는 것은 이 시대적인 이제 화두인데 결국 이게 소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치적 구조는 극단적 분열상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극단적인 분열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뭐 존속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경청과 소통 또 통합을 통해서 이것들 서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아마 대통령과 민주당도 노력을 또 한편으로는 할 겁니다. 항상 이제 대통령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 대표일 때는 진영의 대표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진영이 워낙 대립돼 있고 대화 관계도 좋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보강 같은 거 좀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참 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이 이제 정치인으로 있을 때 당 대표와 이제 민주당 정치인으로 있을 때 가졌던 사실은 정치적 고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고초가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정치의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시 대표 시절에 한동훈 대표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라고 공개 비공개 제안들을 수차례 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수용되질 않았습니다. 한 번 잠깐. 그렇죠. 잠깐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물론 뭐 당연히 이 정파적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정치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은 제가 보기엔 수시로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 가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불러다가 같이 뭐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하실까요? 오늘 뭐 필요하면 당연히 하겠죠. 이제 지금 멘트가 좀 강한 멘트가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는 통합의 과제가 있고 하나는 극복의 과제가 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현재로서는 극복의 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메시지를 현재는 던지고 있는 상태이고 정청래 대표도 늘상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의힘과 함께했던 그 내란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고 초유의 사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